세계 문화유산을 둘러싼 미스터리들을 얘기해 볼 건데요. 근데 네. 진짜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 네. 여기서 지금 굉장히 큰 불만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거 보면 맨날 외국 그 유물 미스터리만 나와요. 거기서 우리나라 건 이렇게 제대로 한번 다루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거 잘못 다뤘다 고소당하거든요. 그럼 그 고소인들을 이제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한국문화유산 미스터리 16. 그럼 본격적으로 사이드 카드 만나보도록 하죠. 감은사지 사리장엄구. 사리장엄구는요. 네. 1996년 경주에 있는 감문사지 3층 석탑에서 발견된 손가락 한 뼘 정도 한 뼘이요? 요 정도? 사리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는 사자 4마리의 형상과 보살 등 여러 가지 이제 각인이 새겨져 있는데 네. 여기에 있는 얼굴의 크기가 한 5mm 정도밖에 안 돼요. 5mm면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얼굴 크기 안에 눈, 코, 입, 표정 세세한 그 각인까지 전부 다 조각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기술로도 이걸 만들려고는 못 만드는데 그 당시엔 기술이 훨씬 진보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죠. 맞아요. 사실 그 미스테리죠. 이제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좀 옆으로 퍼졌다 좀. 이거 다 해서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7mm, 그러니까 1cm가 안 되는 거 이만한 거예요. 이 안에 이런 장식들, 뭐 꼬인 고리 이런 걸 다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슬 같은 경우도 굵기가 한 0.25mm, 0.25mm. 조그만 정도가 도를 넘어서는 게 0.25mm잖아요, 저 사슬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게 그냥 저 사슬이 아니라 흔들면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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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종이에요. 얼마나 정교한 거야. 근데 이게 현미경으로 한 200배 확대한 거거든요. 예. 200배를 확대해야지 200배. 예, 보이고 이거 돋보기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초세밀한 이제 작은 종인데 근데 이제 동경잡기라는 문헌에는 신라인들이 수정을 갈아가지고 돋보기를 만들어 썼다는 기록은 사실 그게 있지만 그것도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근데 확인이 안 됐다 하더라도 믿어야 되는 게 0.25mm의 사슬 굵기를 만들었다는 건 그때 당시에 뭐 우리 조상들은 어마어마하게 눈이 발전하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 오타쿠가 있었을 거라니까요. 근데 인디언들은 요걸 뭐 했을 거예요, 요거. 눈에다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세공업자들 이렇게. 아니지 이거를 대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눈이 좋은 집안. 몽골인처럼. 그런 식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만든 것도 대단한데 일일이 붙이는 것도 참 진짜 보통 기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이는 게 결국엔 고리 모양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땜이에요. 그럼 땜을 한 거기서 흔적. 땜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땜질을 하는 거야. 왜냐면 고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맞지. 그럼 그 땜을 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정밀하게 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순금이 녹는 온도가 1064도 그리고 땜수에 여기서 쓰였던 땜수의 녹는 온도가 1052도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064도인 금은 안 녹으면서 1052도인 땜수에만 녹이면 돼요. 온도 차이가 12도 나요. 1000도가 넘는 가운데 12도 차이로 딱 하나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수출한 거예요, 수출을. 그 온도 12도 차이를 칼같이 잘라내요. 그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실제로 이걸 복원을 한번 해봤어요. 2002년도에 최고 장인에게 요거 한번 좀 해달라. 성공을 하셨어요. 성공을 하셨는데 땜질 자국이 정확하게 보이셨어요. 자국이. 네. 그러니까 1300년 전에는 땜질 자국 하나 안 보이게 정확하게 이어붙였는데 1300년이 지난 지금 만든 것도 땜질 자국이 보일 정도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대기수가. 이렇게 재현이 지금도 어려울 만큼 대단한 건데 네. 왜 16위인가요? 이게 이제 독자적인 기술이라면 이게 분명히 한 5위 안쪽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뭐 메소포타미아 등등에서 이런 데가 이제 한참 발달한 다음에 여기로 온 게 아니냐, 실크로드 타고 이렇게 좀 전해진 게 아니냐, 아니면 금세공사가 왔을 수도 있으니까. 사왔을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는 반기를 드는 게 금관가야가 금세공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었습니다. 그 금관가야의 이제 예, 이건 시작은 뭐 김수로 왕. 허준 씨의 독자적인 생각인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진짜 실물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자, 16위였고요. 이어서 15위입니다. 천상대. 다들 직접 예. 한 번씩은 다 봤죠. 그쵸, 다 봤죠. 얼마 전에 누구 올라갔다가 벌 맞죠. 벌금 맞았잖아요. 누가 올라갔어요? 여자애들 3명 나쁜, 정도. 나쁜? 이런?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속상해하면서 사진 얘기한 게 옛날에는 다 2위 올라서 사진 찍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요? 사진 막 남아있잖아요. 60년대. 옛날 그 수학여행 보면 막 다 여기 올라가서 찍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다 같이. 아니 우리 들어가긴 했었어요. 아 들어갔어? 난 들어갔었어요. 아, 진짜. 억지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뚫려 있었어요. 돼지 낀거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돼지 아니라고요. 너 진짜 너 경고야. 진짜 경고야.
우리가 이렇게 친숙한 첨성대. 우리 어떤 미스터리인 겁니까? 신라의 선덕여왕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생각해보면 최초의 네. 천문대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었어요. 그런데 천문대라고 말하기에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근거들이. 배우면서도 미스테리했어. 그렇죠. 근데 이 논란이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1960년대부터 이런 관점에서 반론이 제기된 거죠. 아니 이거 그냥 창문 하나 뚫린 돌 건물인데 여기서 뭘 도대체 어떻게 관찰을 잘한 거냐. 이게 이제 천문대라고 하는 분들은 요거랑 비슷한 모양의 관측소가 고려시대 때도 있어요. 근데 요거랑 형태가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9m니까 사실 저거 올라간다고 뭐가 더 보이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때 9m로 올라가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나 나무들은 다 제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언덕 위에 지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맞아, 여기 그런데 너무 평지야. 왜 그러냐면 선덕여왕이 정치적 입지가 약간 좀 불안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공고히 하는 면에서 거의 그쵸. 궁궐 바로 옆에다 졌거든요.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거기 있어야 그러니까 된다. 실제 실효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왕의 권위와 함께 천문 관측하는 게. 정영진 씨 때도 여기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 들어갔죠. 그죠? 네.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게 위로 보잖아요. 네. 아 이게 조상들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라 라는 느낌. 우물에서 우물 바깥에 쳐다보는 예. 느낌이 좀 들어요. 그치. 그래서 그런 어떤 뜻이 담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 했었어요. 이것 또한 허준 씨의 독자적인 생각임을 밝혀드립니다. 아, 근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면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거는 하늘과 땅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신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14일) 백척의 배로 외선 500척을 경멸하고 승리를 거둔 진포해전. 그 비밀 경기는 고려 수군의 함포 때문이었는데 서양보다 190년이나 앞선 고려의 함포 기술. 그 놀라운 기술은 어떻게 개발된 것일까? 고려 수군 함포. 13일 고구려의 주력 부대 대마무사. 그 당시 최첨단의 강철 장비로 화살과 창에도 끄떡없는 특수부대였다는데 고도의 철기 문명 수준과 경제력, 기술력까지 갖춰져야 가능했다는 특수 장비들. 과연 고구려 특수부대인 대마무사의 탄생 비밀은? 대마무사. 이어서 12위 마이산 탑사. 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소원을 빈 거거든요. 어. 이 간절한 마음은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간절한 마음? 뭐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거를? 올라가서. 누가 만든 걸까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거 누가 일부러 뽐대로 이렇게 근데 저거 붙인 생각을 거 아니에요? 해봐요. 저게 높거든요 생각보다 가면. 그럼 위에 있는 돌은 어떻게 났냐는 거지. 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잖아요. 이게 이제 왜 가능하냐면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 사실은 이거 좀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봐야 돼요. 네. 이 돌에 석회질이 많아요. 아. 석회질이 많은데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녹으면서 녹으면서 돌과 돌 사이가 이제 거의 뭐 시멘트처럼 붙어 있다고 보시면 근데 돼요. 그게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자연현상이냐?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 분담돼 있다. 간절한 마음 분담돼 있다. 아니 이거 실제로 보면 그냥 진짜 돌에 돌을 올려놓은 거지 이게 녹아서 붙은 그런 아니 느낌이 그러면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를 떼보면 떼져요? 떼죠, 그거를 떼죠. 근데 그거를 감히 뗐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붙어 있다니까 이거 보면. 떼봤구나. 아니 내가 직접 어떻게 떼요 이거를. 근데 위키나 이런 데도 이거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대는데 형은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아요? 석회암인지. 그러니까 정프로죠. 괜히 내가 지금 이 MC 아니 확실히 팩트예요. 사기꾼이란 소리네. MC는 내가 괜히 인연 끌고 팩트냐고요. 예? 석회암 팩트냐고요. 아니 그게 근데 팩트가 중요해요? 아니 근데 아니라고 왜냐면 그런 느낌이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의 돌도 동물에다 보면 종유석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런 다 것처럼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살짝 녹아서 붙을 만큼 뾰족한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 실제로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니라니까. 그럼 뭐예요? 그냥 진짜 싸웠어요. 이게 보통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가 가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초등학교 때 갔어 여기. 예. 12위 마이산 탑사였고요. 네, 이어서 11위입니다. 11위 고인돌. 고인돌. 예. 한마디로 이렇게 고였다. 그래서 고인돌인 괸돌?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고인돌이 제일 처음 생긴 시기로 따지자면 인력만으로 했을 텐데 크기에 따라서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이 무게를 옮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뭐 연인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거는 들어 올리는 걸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진짜 들어 올리지는 않았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경사로를 이용하고 나무 그런 걸 대갖고 굴렁쇠 그렇죠. 같이 그런 걸 이렇게. 대갖고 옮겨서 위에다 먼저 깔판 만들어 놓고 발판 만들어 놓고 올렸을 거다라고 하면 그 깔판도 줄어들죠. 있지만 땅에 있는 가장 큰 돌 있잖아요. 네. 그 돌을 그냥 놔두는 거야. 그리고 주변을 파. 나도 그 생각했어. 그래서 돌을 놔두면 이 주변을 싹 깎고 나면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돌이 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그때 그분들 생각은 왜 이걸 왜 어렵게 생각해? 그치.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굳이 들어 올려? 아니 이렇게 단순할 수 있네요. 미스터리를 역발상을. 우리가 다 해결했습니다. 지금. 해결. 아니 근데 미스터리 이것뿐이에요? 이게세. 아, 이것뿐이에요? 그걸로는 2순위에 오르지 못했죠. 그랬으면 16위죠. 바로 천문학적 흔적이 발견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천문학이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저 돌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냥 돌인 게 아니라 적게는 한두 개서부터 많게는 한 400개 정도 되는 홈들이 파여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아니 어떤 모양인지 혹시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직접 보여주고자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점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그렇죠. 연결한 거죠. 요게 점들을 우리가 여기다 표현을 한번 해본 건데 이렇게 뒤집어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아까도 약간 어거지가 느껴지는데. 약간 네. 이게 78년 청원군 아드기 마을의 한 고인돌에서 발견된 돌판인데요. 딱 보자마자 여기 뭐 보이십니까? 왼쪽 아래 북두칠성부터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햇벌을 보면 약간 좀 어거지가 있다. 근데 이제 막 포화되어 있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복잡하지 않게 적당히 분포가 돼 있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인위적이지 않느냐. 맞아요. 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손댄 느낌이 확실하다. 뭐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무시하긴 애매하게 맞아 들어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 정도가 한계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네. 하는 거죠. 자 10입니다. 단유세문경. 이것도 사실 고인돌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네. 충남 논산의 고인돌에서 이게 발견이 돼갖고 이제 국보가 됐는데 이 안에 이게 지름이 한 21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21cm 안에 0.3mm의 간격, 1mm가 아니고 3mm가 아니고 0.3mm 간격으로 선이 1만 3천여 개가 이제 새겨져 있고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술이 발전을 했구나. 오타쿠가 진짜 많았다니까. 많아요. 그 당시 딱 반도체 지배하는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100여 개의 동심원들로 이루어진 무늬들을 이제 새겨낸 예. 거예요. 근데 이게 넓이도 그렇지만 이 깊이가 되게 정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실 지금 기술로도 해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이거를. 네. 삼성전자에서 할 수 있어. 삼성에서 할 수 있죠. 반도체 기술로. 그렇죠. 반도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잖아요. 만들 때. 집적판 보면 동그란 데에다가 막 하잖아. 동그랗게 만들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청동기 시대 아니 근데 시작한 건데. 이거 못 만든대요. 훨씬 현대 힘들어요. 기술로도. 이게 훨씬 힘들어. 봐봐요. 예를 들면 오기야. 이걸 깎어. 이거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깎기 형은 힘든데 얘는 더 놀라운 기술로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청동판에다가 이렇게 싹 새긴 게 아니고 그렇지. 주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물. 아, 거푸집을 만들고. 아 이게 주물이야? 네. 그게 샘물을 받았을 때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저는 당연히 이거를 깎아서 만들었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막히네. 깎아서는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거푸집 어휴. 현재 이제 그걸 복원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가능한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2007년에 네. 굉장히 물은 활석을 모양 틀로 해서 잘 이제 정교하게 깎아내갖고 확대경원에서 이제 무늬를 만드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개의 침이 있어요. 하나를 돌려도 이렇게 여러 개의 동시에 만들어지는 기구를 사용해서 비슷하게 이제 사실 재현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미스터리인 게 아무리 뭐 재현을 한다고는 쳐도 사실 그 시대의 기술이 그렇죠. 정확하게 밝혀진 게 근데 아니잖아요. 나는 간절함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그 시대를 모르잖아요. 진짜 이거를 제대로 안 만들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맞아요. 당시에. 너 그럼- 죽여버리겠어요. 이럴 그러니까. 수도 있으니까. 정말 인생작인 거예요. 아, 그냥 진짜 일생 동안 요거 하나 만든 거죠. 구이 에밀레종으로 더 널리 알려진 이 종의 기술은 종소리가 맑고 길게 나면서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적 비율을 이용한 거라는데 과연 선조들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을까? 성덕대왕 신종 8위 80m 높이의 신라시대 황룡사 9층 목탑 못을 사용하지 않고도 쌓아 올린 뛰어난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해 몽골 침략으로 불에 탄 뒤에도 800여 년간 재건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황룡사 구축 목탑 건축 기술의 놀라운 비밀은 7위 계림로 14호 분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황금 보검은 카자흐스탄에서 출토된 유물만이 유일한 동일 양식으로 한국에선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는데 황금 보검은 어떻게 신라까지 오게 된 걸까? 6위 삼국 유사와 삼국 사기에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토암산의 화산 발생 기록. 하지만 토암산의 현 위치인 경주는 화산대가 아니라는데 과연 선조들이 겪은 미스터리한 현상의 정체는? 한국문화유산의 미스터리 16 이제 마지막 남은 사이드 카드입니다. 5위 보겠습니다. 거북선. 거북선. 아니 근데 미스터리가 있나요? 아, 거북선이 그럼요. 미스터리인 이유는요. 네. 그냥 처음부터 다 모두가 잘못 알고 있어서 미스터리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거야라고 내려오는 설계도나 모형이나 실제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철갑선이었다면서요? 근데 이게 이제 철갑이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은 철갑은 테두리가 철갑으로 돼 있어서 네. 포를 맞아도 버티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역사 기록을 보면 거북선은 나무로 뚜껑을 일단 씌워요. 그리고 칼을 꽂아요. 안에서 위로. 그게 그 뭐냐면 뾰족뾰족한 네. 가시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이 철갑선에 대한 주장을 주로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대체로 서양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일본 한다는 애들. 거예요. 특히나 그 미국의 한 월간지에 1899년에 조선의 5대 발명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소개를 한 사람이 헐버트라는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한국은 철갑선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한 나라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가 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증거나 뭐 유물 같은 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누가 주장하는지가 중요해요. 일본이 주장하잖아요. 왜 거북선을 대단한 배로 묘사를 할까요? 원래 자기네가 맨날 졌으니까. 졌으니까 진 사람들은 상대방을 되게 신격화하려고 해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저쪽을 이길 수가 없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2차 대전에서 독일군의 전격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전격전이란 놀라운 전술 때문에 우리가 졌어라고 얘기했었던 연합군들이 있었는데 독일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전격전한 거 없었어. 해봤는데 너무 빠르게 진군해서 히틀러도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일본은 이순신 장군을 신격화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랑 다른 사람, 거의 신급. 사단까지 뭐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또 기억 잘 못해요. 그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맞은 놈이 기억 잘하지. 예, 거북선이 근데 정말 신기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니까 거북선이 제자리에서 360도 돌잖아요. 가능하죠. 그게 판옥선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형저선이기 때문에. 거북선이 새롭게 만들어진 배가 아니에요. 판옥선을 개량한 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층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조선 판옥선은 3층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포자리도 막 따로 있고 그리고 조선 판옥선은 평평한 선이에요. 그래서 물 위에 굉장히 얕은 부분만 물 위에 올라가 있고 제자리에서 360도 도는 것도 노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했었고 예, 그리고 돌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양쪽에 포가 있잖아요. 이쪽 돌아서 빵 쏘면 도는 동안 얘네들은 장전을 하고 재장전하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또 빵! 이게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군 전략 자체가 일본하고는 완전 다르게 훨씬 하이테크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거북선의 두 번째 미스터리가 거북선은 지금까지 2층으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 2층 구조로. 이 충무공 전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여기 있는 군사들이 쉴 때는 주가판 아래서 쉬고 있다. 그러다가 위에 싸울 때만 주가판 위에 올라온다라고 했는데 3층이다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2층인가 보다라고 이제 참고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2층 구조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층 구조였던 판옥선보다 퇴보한 형태인 거죠, 사실. 아니죠. 그 3층 갑판 자체에다 철을 얇게 깔아서 그거를 뚜껑으로 썼을 수 있죠. 이 미스터리는 아마 지금 한창 연구 중인 우리 전문 연구원분들이 언젠가는 꼭 밝혀주실 거라고 이분들 생각합니다. 아니면 진짜 우리 서유리 씨는 사유리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야? 일본성을 썼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랬어요? 예. 지금부터는 사이드 카드 외에 잡식남이 선정한 4장의 히든 카드로 왕자를 가리기 위한 랭킹 배틀이 시작된다.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과는 좀 사뭇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더욱더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이런 미스터리들이 있다는 게 참 놀랐거든요, 저는. 네. 잡식남들은 어떠세요? 16위부터 지금껏 나오면서 이게 안 나온 게 너무 아쉽긴 해. 본인 히든카드요? 아니요. 제 우리가 거. 학교 다닐 때 세종대왕이라든가 유관순 열사라든가 하시는 분들의 동상이 밤 12시만 되면 그렇지. 돌아다니고 책 넘기고. 예. 책 넘기고 마지막 장 읽으면 저는요, 죽습니다. 그거 진짜 궁금했어요. 간절히 아이를 낳기를 원해서 탑돌이를 하면 애가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탑돌이라는 게 뭐냐?
고려시대 때 많이 했거든요. 네. 고려시대 때 이제 절에 갑니다. 아 잠깐! 이따가 잠시 후에 왜? 저희 히든카드 나온 후에 한번 여쭤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잡식남들의 히든카드 공개하기 전에 저희 히든카드 먼저 공개하도록 하죠. 저희 히든카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잡식남들과는 이미 고면이시죠? 네, 한 번 뵀었습니다. 네, 저랑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너무 우리 인재풀이 좁아요. 역사하면 딱 이분 나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영진 씨가 계속 있는 거 보면 인재풀이 좀 좁긴 한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 전문가이면서 역사 여행 다니고 있는 박광일입니다. 네. 다보탑 탑돌이가 네. 미스터리다라고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탑돌이가 왜 미스터리가 되죠? 그러니까 탑돌이를 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인과관계냐 상관관계냐가 중요한 거죠. 아, 이렇게 접근하나요? 네. 그러니까 탑을 돌아서 아이가 태어났느냐 아니면 탑을 돈 부녀 중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느냐. 화정이 그렇죠. 고려시대 때 많은 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뭐 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도심에도 있었고. 그렇죠. 그때는 도시에 있었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뭐 옥 같은 역할을 그 절이 해주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결국 남녀들이 탑을 돌다가 네. 편찬에 찍어서 그래서 오늘 몇 명 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같이 이제 탑을 돌고 세 명이 왔어, 세 명이. 세 명이 딱 좋아. 그렇게 해서 이제 짝짓기 해서 이제 우물가 같은 데 가서 개울가 같은 데 가서 이제 같이 시원하게 목욕 한번 하고 좋은 일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애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고려시대의 탑돌이가 단순하게 그 초파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팔관회라든지 연등회라든지 그렇죠. 수많은 행사들이 네. 있었고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고려시대는 자유연애를 네.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따지면 월드컵 베이비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거죠. 탑돌이 연등회. 베이비. 네. 절에서도 이제 EDM이 나왔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목탑으로 역사 깊어. 자, 오늘 정말 생생한 역사 미스터리 이야기 기대를 하면서 오늘 엠배지를 직접 선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기준이 혹시 있다면요? 그러니까 역사 속 문화재의 이제 미스터리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제대로 우리에게 그 당시 만들었던 정보가 전달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의 조상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 두 가지를 배제하고서도 미스터리가 나타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아, 정말 딱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너무 접식남들이 명확하죠. 오늘 얘기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든카드의 첫 번째 순서 93회 엠배지의 주인공 최성준 씨가 정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든 카드를 오픈할 우리의 잡식남은 바로 논란의 주인공 허준 씨입니다. 무슨 논란? 허준 출동. 돼지 논란이야. 출동을 이렇게 해야지. 출동. 경고 주세요. 진짜 경고다. 가만 안 둔다. 네, 제 히든 카드는 바로 히든 카드 오픈. 온주산. 초면이네요, 정말. 그죠? 화순군 대조리에 위치한 곳이고요. 보통 이제 천불천탑 온주사니까 한마디로 1000개의 불상, 1000개의 탑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규모면 역사상 이렇게 큰 규모의 절이 없을 정도로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설에 의하면 신라 말의 고승이었던 도선 스님이 하룻밤에 에이. 하룻밤 만에 1000개의 탑과 전설로 1000개의 가자는 불상을 아니, 전설로 가자. 아니 잠깐만 우리 들어보자. 서프라이즈는 재밌게들 보잖아. 그래도 서프라이즈 보면서 그러면 에이 안 봐야겠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거는 그 성우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도선 스님이 하룻밤 만에 1000개의 탑과 도선 1000개의 스님이 불상을 만든 것이었다. 근데 제가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은 게 원래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잖아요. 천수관음이라고 해서 정말 손이 1000개인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은 걸 의미하는 그렇지.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1000개예요. 그렇지만 그 땡.
상을 보면 틀렸어요. 천개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림으로는 천개를 그려놓은 게 있어요. 아, 그림으로 있어요? 네, 그 불국사에 가서 보시면 뒤에 관음전에 보면은 그림에 1000개의 손에다가 1000개의 눈을 손바닥에다 다 그려놔서 천수천안 관음이 저희 있습니다. 이독실 씨, 뭐 또 모르면서 대충 하는 그래, 거. 그런 얘기할 때는 이거는 경고. 아니죠. 천수를 노릴 때 네. 천사를 살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수는 하늘이 내린 그래요? 수령. 네. 경고. 천이 빠졌다. 아니 근데 이렇게 팩트로 정말 폭행하는 분이 오니까 너무 좋다. 모두 좋다. 그만해. 지금 부끄러워 지금. 지금은 1000개가 남아있지 않는 거네요. 절에는 탑이 1개 또는 2개는 있을지 몰라도 3개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탑 자체가 부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 탑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페륜 같은 거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페륜이요? 그러니까 그 상식에서 벗어난다. 그렇죠. 예. 비상식.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오히려 또 힘이 나는 게 뭐냐면 이미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탑이 17기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뭐 한 요만한 거예요? 사이즈가 어때요? 나 그것도 사이즈가 중요하지. 작은 거는 뭐 지금 한 4, 5m 정도 되지만 4~5m요? 작은 거는 4, 5m요? 큰 거 같은 경우는 한 14m에서 16m. 알겠다. 엄청 석탑 제조 공장인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걸 만드는 곳이고. 보통 두 개를 이름이 같이 그렇죠. 만드는 곳이 공존한다고요? 어떤가요? 아니요, 일단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절터를 살피거나 절의 내력을 볼 때 석탑이 기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석탑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정근대 기술로는. 무거우니까 너무. 그렇죠. 그래도 뭐 탑에 만들어진 양식이라던가 뭐 재질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알 수 있지 그쵸. 않나요? 예, 정확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옮겨서 모방을 하되 이 양식만은 바꾸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970년대 아무리 세련되다고 하더라도 그 머리 모양을 보면은 그 세련됨에 한계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탑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탑은 잘하시고. 대체로 한 11세기부터 14세기 고려 때 탑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 도선국사의 설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갑자기, 사람들도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풍수설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도선 스님을 끌어들여서 꾸며내지 않으면 누구도 이 운주사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도선국사의 설이 왔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면 거죠. 절이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해도 2개 이상은 안 만드는 게 일종의 그 상징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17개 있잖아요. 일종의 그 불교계에서의 이단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한데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불교를 믿는 신흥 세력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쵸, 뭐 주장도 그때 내가 미륵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눈을 그렇게 떠는 이거 봐라. 저 오한마를 좀 대라고 해라. 오한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건 아주 독특하게 후천개벽을 주장하는 그런 설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부처님이 올 수 있는 부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가능성은 있는 예, 거죠. 그거죠. 부처님 저희가 자리 많이 만들어놨는데 혹시 마음에 드는 대로 들어가십시오. 약간 이렇게. 약간 그 웨이터 말투 같은데. 근데 이거는 좀 맞네. 소리 많이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아주 드문 얘기인데 고려 시대가 아주 독특한 사회였습니다. 혹시 고려 시대 외국에서 온 이민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몽골족도 포함인가요? 몽골도 포함? 몽골도 포함이고 네. 이제 고려 전기 같은 경우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쌍기 같이 중국에서 넘어온 한족들도 있을 거고. 많아도 5% 한 미만. 30%를 이상. 30%? 그러면 30%를 이상. 30%? 그러면 몇명씩이나 있었는데. 현재가만 한 3%, 4%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보다 적었을 텐데. 지금보다 당연히 많았을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면 많았다는 거지. 그렇죠. 너무 높. 8%. 정답. 찍었지? 네.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8%가 돼요? 8%에서 10% 정도. 10명 중 한 명이. 그래서 진짜 많다. 어마어마하게 귀화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려사에서 웬만한 자료를 보다가 이 사람 좀 독특하다 그럼 귀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려 화포에서 같이 진포대첩을 일으켰던 나세라는 장군도 원나라에서 온 귀화인이고. 나세? 네.
이 당시에 귀화인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특히 고종 때 보면은 베트남 왕족이 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시성을 하사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일정한 근거지 활동 공간을 만들어줬다면 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탕으로 공간을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동남아 쪽까지 많은 데가 아니면 그거 있어요. 아니에요? 네. 뭐 불교 박물관. 내가 봤을 땐 큰 것들은 못 가져간 거야, 무거워서. 근데 작은 것들이 많았던 거지, 탑이. 작을 수도 있죠, 탑이. 그치. 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의 뇌가 정말 깨끗하고 좋다라고 느끼는 게 최성준 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면 작은 탑이 있어요. 아, 그 1000개의 탑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거죠. 천불천탑이라는 개념이 결과로서 천불천탑이 존재할 수 있지만 과정으로서 천불천탑을 가다가 못 갔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저는 카드를 너무 잘 갖고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미스테리가 앞으로도 뭐 안 풀릴 거지만 이런 거를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이 역사에 대한 해석이 언젠가는 좀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어서 다음 히든 카드를 만나볼게요. 허준 씨. 네, 다음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은 기운이 많이 빠졌네 내 카드 보고 정프로입니다. 다행이다. 저는요, 전설, 설화, 민담 이따위 것들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그냥 팩트 아니야?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바로 그것, 히든 카드 오픈. 훈민정음입니다. 맨 처음에 글자를 만든다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 글자를 만든 사람은 없어요. 아니 우리 조상을 무시하지 말라고 지금 그럼 봐봐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을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자, 최유리 씨, 혹은 뭐 우리 사회, 우리 사회, 글자 만드네. 우리 사회에 네. 가장 똑똑한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가장 똑똑한 언어학자 하나 데리고 와서, 자, 당신 지금부터 새로운 문자 체계 하나 만들어 보시오. 만들 수 있겠냐고요. 못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무슨 미스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중국의 문자를 이렇게 사용해서 쓰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새로운 문자를 누군가가 신기하긴 하지. 만들었다? 그리고 이걸 만들었다면 한 명이 힘들잖아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디서 만들었어야 되냐? 예를 들면 뭐 집현전이라든지 이런 데 학자들이랑 같이 막 머리 싸매고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집현전에선 이걸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저 최말린가 하는 부제예요. 그런 사람은 한글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그때도 중국에 꼰대가- 대한 사대주의 때문에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꼰대가 있었군요.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누구랑 만들었을까? 이게 너무나 문종이라고 다 하지 않아요. 네? 문종. 그건 비밀입니다. 근데 이미 아니 제가 이거를 그냥 미리 머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어느 그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미.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거 아니었습니까? 같이? 아니죠. 집현을 학자들이 같이 만들었다고 하면 총괄하고 있는 최만리는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 사실을. 근데 최만리는 언제 처음 이 걔는 왕딴 거야. 안돼 가능성 있어. 그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네. 모든 사람들이 빨리 와. 말리와 그분이 무제약입니다, 여러분. 그 최말리라는 예. 분이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죠. 첫 번째는 일반 백성들에게 글자를 알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는 우리 이두하고 구결이 있는데 이미. 그거면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세 번째는 글자 모양이 촌스럽다. 참나.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중국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조목조목 반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글자 모양이 촌스럽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야 한자도 네모 안에 들어가지. 한글도 네모 안에 들어가. 이런 말로 반박을 했을 정도였고요. 이 대화를 딱 보면 최만리가 처음 알았던 얘기고 그 반발도 세종대왕이 예상치 못했다가 처음 받았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비밀리에 작업했다라는 느낌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천재 한 명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례는 많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미지와의 조우설, 외계인이 왔다. 외계인이라든지 이러이러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 방에 그걸 알아들으시고 이 훈민정음을 그런 저 1000개 불탑 수준으로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천벌을 받을게야. 조력자설이 있을 네. 법도 그러니까- 해요. 워낙 이게 뛰어난 그렇죠. 근데 이제 거니까. 당시에 글깨나 배웠다는 사람들은 이제 다
사대부들은 이거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닐 거고. 그럼 남는 사람 중에 그래도 학식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를 따져보면 세종의 아들, 딸들이 조금 모여서 이런 것들을 좀 돕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예. 하는데 그건 역시도 쉽지는 않은 얘기죠. 실제로 이런 설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예, 어떤 게 그래서 이제 정의공주가 이제 문종과 세조 사이에 있었던 딸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왕후 심씨의 정식 딸이 되는데 그 시집간 쪽에서 나와 있는 기록에 보면은 뭔가 낱말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돕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공주가 들어갔다면 자연스럽게 문종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정인지라고 하는 일단 세종대왕을 옆에서 보필했던 학사가 있는데 이 사람 정도까지는 같은 작업 내지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죠. 그러면 한글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비슷한 우리말이었어요? 이런 식의? 대체로 뭐랑 비슷하냐면은 일본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한자를 쓰는데 그 주인 주자를 쓰고요. 님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새 을자를 쓰고 우리가 하는 뭐뭐를 그래서 주을을 쓰면은 주을이 주인을 님을 님을 이런 식으로 읽어냈던 거죠. 이게 이제 이두예요. 이두 문자인 거죠. 이게 이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한자를 읽어 나갈 때 필요한 발음에 하나하나에 은는 이가를 붙이는 걸 구결이라 그러거든요. 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만리가 볼 때는 요거면 충분하다. 언어는 있되 글자가 없었던 그렇죠. 거니까 네. 충분히 세종대왕께서 이건 불합리하다. 우리가 언어가 있는데 왜 남의 것을 차용하느냐라고 해서 과학적으로 만드셨는데 그게 왜 미스테리라고 하는지는 저도 그러니까 잘 미스테리입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고 그다음에 당신 같은 사람이 세종대왕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종대왕이 이런 걸 못했을 거다, 개인이 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변의 문화권을 보면 이렇게 음소별로 떼어서 만드는 아이디어 자체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놀랍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의 문자가 표음 문자가 된 것도 신기하고 자음 모음을 분리한 것도 신기하고. 뭐 이독실 씨 같은 경우는 영일 쓰기가 더 낫지 않아요? 아 그럼요. 영일씨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 사실은 지구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한글만은 비슷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방식의 소리 글자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 대단한 일에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점 그거에 의심을 품었어. 이런 것은 정말로 시대의 미스테리 아니겠느냐. 우리가 대단하게 조상님들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도 너무나 미스테리한 일이다. 나 이게 일본어랑 비교해보면 너무 차원이 다른 일본어 것 같아요. 문자가 아니야. 그럼요. 문자는 비교가 안 문자죠, 되죠. 그래도. 일본어는 본인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건데 우리 네. 다 표현하잖아. 정말 신기하다. 신기한 일이 많네요. 여러분 모두 다 신기하다고 하니까 즐겁습니다. 제가 더 마음이 뿌듯합니다. 정영진 씨 예. 한글입니다. 잘생각하고 발언하세요. 이런 공격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런 공격. 예. 조현 씨 앞으로는 정영진 씨는 세종대왕에게 의심을 품은 사람으로서 역적 죄인이네, 역적 죄인. 이어서 다음 히든카드를 오픈할 접식남 만나보겠습니다. 정현진 씨. 네, 다음 히든카드를 오픈할 절망에 빠진 잡식남은요. 바로 이독실 씨. 절망에 빠져 빨리. 네. 절망에 빠져. 연기를 아니야. 정말. 기권하도록. 네. 진짜 미스터리가 공개하는 미스터리. 석구랑입니다. 에이 너무 식상이야.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사실 석구랑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김대성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배우는 수학 문제 물어봐? 다 아나? 반말이야. 없다 이거죠. 저는 모른다. 네가 알아? 이거 약간 아니야. 물사랑 뭐 이것도 다 김대성 아저씨 만든 거 김대성이 아니에요? 이제 재상이었던 김대성 김대성이- 아저씨요? 예. 그래서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구랑 현생의 네.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만들었다는 한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스터리 하나 해결. 또 똑똑해 너무. 또 뭐 궁금한 게 뭐야? 네, 이거 물어볼게요. 그러면 과연 석굴암이 지금 산 안쪽에 있잖아요. 네네. 산을 이제 파서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느냐? 굴이 있었느냐? 만들어 놨는데 위에 흙 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가 아치처럼 돼 있지 않아요? 네. 그 위에가? 그래서 이제 그걸 아치처럼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파서 만든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화강암을 쌓아서 만들었고 총 3,000톤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건축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만들어 놓은 그런 석굴암입니다. 건축물인 거죠. 근데 뭐 so what? 그때 당시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느냐 뭐. 아니 근데 파가지고 돌을 만들면 파가지고. 더 쉬웠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만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못 파요.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 징으로 망치를 때리면은 튕겨 나옵니다. 그거를 파서 굴을 만든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화강암이 아닌 거를 파고 화강암으로 내부를 장식할 가능성은요? 석굴암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건축물로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만들었다고 봐야 되고 사실은 왜 이제 석굴사원을 만드냐면 불교가 이렇게 인도에서 중국을 넘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개의 그 절 모습들이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중국하고 인도에서 유행하는 게 석굴사원입니다. 이 석굴사원이 유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불에 안 타요. 그러니까 보통 절들은 불에 타는데 이건 불에 안 타니까 보존이 쉽고 하나에 모아져 있으니까 절 안에서 모든 예배가 가능해지고 그 정보를 신라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본 결과 어렵다. 우리 땅은 안 파진다. 안 파진다. 그렇다면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그럼 굴을 만들자. 근데 뭐 그런 건축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미스테리다라고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그 옛날에 그 안에다가 만들었는데 습기나 이끼 같은 게 차지 않고 바람이 계속해서 통하고 결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미스테리다라고 많이 배웠었죠. 제습기가 그 당시 있었을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죠. 동해바다 쪽으로 이게 동굴이 열려 있으니 예, 바다에 끼어 있는 그 수많은 습기들이 동굴에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뭔가 이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들을 썼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현대인들은 어떻게 접근했냐면 그거는 막으면 돼. 라고 하면서 건물을 막고 근데 해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리벽으로 막아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에어컨이 대한민국 최초의 에어컨이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조기 제습기 네네네. 같은 것들이 되는 거죠. 맞춤형 공조기. 1호 에어컨이. 그 옛날엔 크루로 만들어 뭐 이런 얘기는 들었던 가설은 것 있어요.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석굴암 밑에 보면은 그 물이 샘이 하나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 지금도 감노수라고 이 물이 원래는 석굴암 밑으로 흘러 들어와서 바닥의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췄다.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들어왔던 습기가 밑으로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이제 벽 부분을 좀 막았을 거다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설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물이 여기 닿아서 여기가 네. 차가워진다라는 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게 예. 되는 거죠. 우리 공대생 이독실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굴암? 결국 에어컨의 원리랑 똑같아요. 에어컨의 원리도 뭐냐면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지나고 있을 때 거기 바람이 불게 되면 거기서 물이 맺히는 거예요. 그 위에. 바깥으로 나오는 공기는 물이 다 맺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보다 따뜻한 곳에는 습기 자체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결로 생강이 안 생기는 건데 마찬가지로 석굴암의 경우에도 바닥에 이제 물이 흐르면서 가장 차가운 부분이 아래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온도가 높은 다른 부분에는 이제 물이 맺히지 않는 원리 자체는 동일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인데 신라 시대의 그런 건축물의 기술을 정확히 밝혀낼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저는 놀랍기도 하거든요. 알기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돌을 썼던 것들이 상당히 정교한데 1m당 1mm의 오차를 벗어나지 않아요. 1m에 1mm. 이 1000분의 1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1과 루트 2분의 1의 돌아가는 모양으로 우리가 본전부를 포함하는 전체의 윤곽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서양 건축에 특히 근대에서나 등장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법들인데 네. 그게 우리나라 고대 1300~400년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신기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 우리 세계가 다 사실상 최초인 거네요. 이것도 갑자기 튀어나온 거, 유일할 튀어나온 수 거. 있는 것들. 근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게 석굴암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 정규 교육 과정에서조차도 미스테리라고 배우는데 그렇게 식상한 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뭐 새로운 미스터리 없어요? 기본이 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해결된 줄 알았었는데 사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구나. 또한 감탄하는 것이 우리 신라 시대 대단한 나라였다.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당당히 석굴암 우리 최고의 미스터리로 한번 꼽아봅니다. 네, 자 이독실 씨의 히든 카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히든 카드가 남았는데요, 최성준 씨. 저희 히든 카드는 바로 히든 카드 오픈. 와, 발만 대장금. 이건 정말 저는 미스터리라 생각해요. 사실 이것만 아니길 바랬는데. 이것도 좋아하는 거. 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이 경판을 다 세우면 세운다고요? 세우면 진짜. 진짜. 이걸 이어붙이면 지구를 몇 바퀴 돌고 이걸 세우면 엘베레스트 산이 몇 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방금. 이런 거 해야지 비교가 되잖아요. 와 닿잖아. 이걸 다 세워놓으면 3,250m거든요. 와. 쌓으면. 얼마 안 되네. 위로
백두산보다 높은 거예요. 잠깐 이렇게 쌓아요? 아니면 이렇게 아이 쌓아요? 그렇게 싼다고 얘기 안 진짜? 하죠. 이렇게 쌌으면 달까지가 컸다. 그죠. 아유, 이 공대생 정말 진짜. 8만 대죠. 아유. 8만이니까 8만. 이거 만드는데 16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게 미스테리가 되는 거예요. 빨리 왜 그게 했다. 미스테리야? 생각보다 빨리 했다. 16년인데? 봐봐요. 1년에 2만 개만 하면 되는데 왜? 1년에 2만 개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러니까 이게 지금 16년인데 1년에 2만 개예요. 32만 개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미스테리한 건 또 뭐냐면 이 글자가 한 5,200만 자가 돼요. 5,200만 자면 그 조선왕조실록 그 전체 책에 있는 글자가 맞먹거든요. 16년 만에 근데 조선주신이 그밖에 안 굉장히 퀄리티가 우수하고 한 사람이 쓴 필체라는 거예요. 아, 필체가 동일하다? 8만. 필체가 전체가 다 동일하다. 그럼 그게 많은 사람이 했을 텐데 어떻게 필체가 동일하냐 아니, 이거죠. 한 사람은 쓰기만 하면 그렇지. 되잖아. 그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깔면 5만 2천 자를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오마- 추사도 미스테리 해결. 5,200만 자? 그분이 속기사예요. 근데 생각해요. 그래, 누군가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깎는 사람이 다 기술이 다 똑같다고? 아니 쓴 대로만 그대로 깎으면 깎는 되니까. 거니까. 그게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쓰는 것 자체도 분량이 만만치 않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전을 이해해야지 이제 제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추사 같은 경우는 이건 사람의 솜씨가 아니다, 신선의 솜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사경원이라고 하는 관리들이 있었는데 필체도 맞추고요. 필체를 인간 맞추고 타작이었네요, 말 그렇다고 그대로. 보는 거죠. 속기사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런 그룹이 있었을 아, 그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이 형이 있는데 좀 오이체 어디까지나 같은 걸로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뭐 어떤 체? 나 좋아하시잖아. 무슨 체? 오이체요? 뭐 고딕체 뭐 이런 그 거. 표정 극혐 표정이 하신 거예요. 어디서 배운 거야 그거? 맨날 나만 보면 이 표정이야. 아니 신명조체 이런 것처럼. 오이치라는 게 있어요? 뭐 추사 김정희가 그런 표현을 쓸 정도였으면 예술적 가치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은 팔만대장경이 제일 신기한 거는 어느 한 지역에서 만들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한 지역이요? 지역. 여러 곳이 아니라 크지도 않았겠네요. 크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두 곳으로 보통 만들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해인사인데 네. 해인사는 조선시대 문종 때 옮겨간 자리고요. 두 번째는 강화도 선원사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곳에서는 만들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글씨체가 똑같은데 그 글씨체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곳에서 만들었다면 분명히 제작 기법의 차이가 나타날 텐데 그렇죠. 제작 기법이 동일해요. 그러면 한 장소란 얘기인데 그게 도읍지역, 당시 도읍지였던 강화도도 아니고 그다음에 해인사도 아닌 제3의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를 여러 곳을 추정해 본 결과 지금 현재 경상남도, 남해도 그래도 대규모 인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연인원으로 치면 100만 명 이상이 들어갔을 건데 그 당시 여러 지역에 뭐 전쟁도 있고 외구가 쳐들어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안정적으로 만들어냈다? 이건 상당히 어렵다. 불심으로 대동단결 아닌가요? 이제 불심으로 대동단결은 이제 총론으로서는 접근하는데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만들었을까? 지금 사진을 보니까 그냥 공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안전한가요 지금 보관은? 일단 그 당시에 해인사가 고려 시대에 실록을 보관하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안전한 곳이 여기다 해서 옮겨놨는데 놀랍게도 해인사에 7번 불이 납니다. 근데도 근데 이제 위치를 보면 대적광전 밑으로는 불에 여러 번 탔는데 이게 대적광전 위에 언덕 위에 있어갖고 이 장경판전만은 불에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인 와, 거죠. 근데 운도 많이 따랐구나. 누가 수호해준 거야 이거. 그리고 이제 가장 위험했던 건 사실은 6.25 때죠. 아, 그러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죠? 그때는 북한군의 잔당들이 남아 있었던 건데 어디에 남아 있냐면 절 같은 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인사에서도 엄마 몇 명의 소수의 적이 숨어 있다라는 거를 미군 정보에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항공기 편대를 보내서 거기에 네이팜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건물을 태워버리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한국 분이잖아요, 편대장이. 그러니까 해인사를 이건 끔찍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명령 불복종임에도 불구하고 편대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기관총만 쏴라. 폭탄 쏘지 마라. 그런데 만약에 그때 난 군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했다면 그 700년을 보존해왔던 근데 역사의식이 있으셨던 팔만대장경이 분이구나.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만약에 만약에 그 대령님이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그냥 쏜 거잖아. 전생에 이거 새기셨던 분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것 평생 같아요. 그거 새기셨던 왜냐면 분. 절이라는 데가 뭐 보관하기가 그렇게 또 좋은 장소는 아니잖아요. 결국에 왜냐면 불에 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땅에 묻어요. 이제 국보가 됐으니까 그렇죠. 잘 보관을 하자.
그리고 따로 이제 첨단 기술을 들여 새 보관 장소를 만들어서 옮겼는데 그걸 옮기자마자 70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가 거기 옮기니까 갑자기 뒤틀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렇죠.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글로 옮긴 거예요. 딱 그 환경이었을 때 버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팔만대장경 판전 가면은 대단히 신기한 게 그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 환기에 따라서 낮에 열 때와 오전에 이제 열 때의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석회하고 숯하고 소금을 섞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근데 진짜 이게 정말 미스터리하네요. 이게 운이 좋았다고라고밖에 기적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이한 한쪽이 너무 무게 싣지 마요. 뭘 무게를 싣습니까? 그게 미스터리하다니. 원래 좀 미스터리야. 덕후스러운 거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를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8만 개씩 하는 거. 자, 마지막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팔만대장경 단순히 뭐 인류국으로 인해서 만든 거라고 이제 단정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가지는 의미와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갖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엠배지의 주인공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엠배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어려운데요. 난한 말. 미스터리 속 문화재 문자와로 서로. 방해가 많이 되는데. 경고. 조합이 일어난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스터리하고 그렇지만 또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그렇다고 또 조상들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1등은 바로 허준 씨의 운주사입니다. 네.